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수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북측 구간을 현대화하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행사는 곧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도라산역입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행사 지금쯤 마무리 단계겠군요. 네, 행사는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고요. 1시간으로 계획된 만큼 지금쯤이면 행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행사가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인 만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착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지만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사 이후에는 철로를 지지하는 침목에 서명을 하고 궤도 연결과 도로 표지판 제막 등의 순서가 이어졌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마치고 이동을 시작했을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외에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 철도 관련 인사 8명도 함께하며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개성 출신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 가족 5명과 지난 2008년까지 운행했던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 신장철 씨 등도 동행해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귀환할 예정입니다. 30분가량 떨어진 송악플라자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식사할 예정인데 남북이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판문역을 출발하면 오후 2시쯤 이곳 도라산역에 특별 열차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착공식이 끝나면 추가 정밀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라산역에서 YTN 한현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많은 현안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첨예한 쟁점 때문에 합의의 진통을 겪어오던 유치원법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이죠.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사안들이 처리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쌓인 현안 가운데 어떤 사안을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현안을 보면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등 다양한데요. 사안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사실 무엇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전국이 더욱 꼬였다는 겁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 진행 여부의 연계를 시사하면서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이제 말씀하신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일 관심이 큰 부분일 텐데 오전부터 각 당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네, 현재까지의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유치원법 흐림, 산업안전보건법 맑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법은 회계 단일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국회 교육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이른바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다시 한번 시사하면서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 교육위 위원 15명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긍정적인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오후 교육위 법안 소위를 다시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역시나 쟁점은 있지만 상황은 조금 낮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한국당과 경영계가 반대해왔지만 여야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견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오전부터 노동계, 경영계 인사들과 만나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환노위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며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일부 쟁점이 합의될 경우 바로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 법안을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떨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경제입니다. 네, 이른바 산타 랠리를 기대한 분들도 있을 텐데 나쁜 소식만 들리는군요. 네, 결국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급락한 주요국 증시보다 선방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거리라며 위안거리입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거래소는 약간 더 낙폭을 확대된 상태인데요. 1.3% 넘게 떨어진 2027.8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선이 다시 무너진 거고요. 수급 상황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주식을 사들이고 있지만 개인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 넘게 떨어지면서 662.62로 지금 거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부진한 건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는 미국 정부의 부분 폐쇄, 셧다운 장기화 우려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 가능성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2%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일본 증시 어제 폭락했는데요. 니케이는 무려 5.01%나 폭락해 2만 선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해 내내 국내 증시를 괴롭혔던 대외적 악재가 다시 덮친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긴급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연 건데요. 참석자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제 체력을 생각했을 때 대외 충격 흡수 능력은 여전히 견실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시장 상황을 꼼꼼히 감시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관계 당국과 협력해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한 긴급 회의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주요국 증시 미국발 악재 영향으로 현재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 일본 니케이는 어제 폭락의 여파로 오늘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셧다운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을 지키던 경륜 있는 강요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뉴욕 증시마저 급락하면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데요.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정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중입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셧다운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이게 해결 기미를 또 보이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5천억 원의 멕시코 장벽 예산을 포함하지 않으면 예산은 서명하지 않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 전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처럼 교착 상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멕시코 국경 장벽은 마약과 이민자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예산을 빨리 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장벽 예산이 나올 때까지 셧다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하원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심각한 것은 만약 내년까지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에 내년 초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셧다운의 여파, 그 불똥에 미중 무역 협상까지 칠 수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해 보이는데 당장 그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요. 더 큰 혼란이 오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2일, 23일은 휴일이었고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만 내일부터 정상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15개 부처 가운데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9개 부처 관련 기관의 공무원 42만 명이 급여 없이 근무를 해야 하고요. 38만 명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게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셧다운이다 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가 유화적이다. 정말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만 40% 가까운 트럼프 지지층은 국경장벽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27일 상원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극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방식을 비판하는 지적은 있어 왔죠. 그런데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이 해임되면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이거 우려하는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미 물러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그동안 대통령 곁을 지켰던 안정감 있고 합리적인 강요와 보좌관들이 이미 떠났고요. 여기에 트럼프 정부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쳐서 비서실장까지 오른 켈리 비서실장도 최근 물러났습니다. 또 지난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마저 경질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백악관의 어른들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을 막았는데요. 이제 최후의 버팀목이 사라졌다는 우려입니다. 이번에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의 경우도 강요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혼자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나토 동맹국들과도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이슬람 국가 IS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공포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매티스 국방장관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막았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을 강요와 보좌관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제 트럼프 주변엔 온건파 강요들은 찾을 수 없고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이것 때문에 그 백악관에 혼자 남은 트럼프 대통령을 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즘 백악관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폭풍 트윗을 날렸을 때도 백악관에서 혼자 폭스뉴스 TV를 보다 썼다는 후문입니다. 셧다운도 트럼프 대통령 배짱이 없다는 평론가의 말을 듣고 밀어붙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면서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다는 후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며 악당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고 본인의 판단을 확신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통제불능의 위험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골프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하고도 요즘 거의 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조금 전에 경제부의 취재기자와 증시 상황도 좀 살펴봤는데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가을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를 흔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고집으로 커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에 지금 중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 경제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40달러 근처까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진짜 뉴욕 증시의 낙폭을 키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리더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중앙은행 연준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고요. 측근들과 연준 의장까지 해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야말로 미 증시의 최대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합동 전략 보고서에서 불법적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핵 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같은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올 한해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삼는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에 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이 안건을 보고할 예정으로 사표 수리 여부는 회의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1년 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전에라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내년에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를 최대 경제 이슈로 꼽았고 경제 이슈 대부분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 경제 이슈를 묻는 질문에 33%가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를 꼽아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경기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내년에 경제 이슈가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만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고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 소득 양극화 등 나머지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지역 표본 1,01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8%포인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당 아파트 가격이 21.9%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에서는 25개구 아파트값이 평균 14% 이상 올랐고 특히 영등포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강남구를 앞질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18.3%로 전체 2위를 기록했고 강남구가 17.8%로 뒤를 이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와 경공모 회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 이어서 모레 김경수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9,900만 건의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8,800만 건 상당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득표를 그대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3당으로 전락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의석수 350석 기준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20대 총선 득표율을 대입할 경우에 초과의석 39석에 보정의석 80석이 늘어서 총 469석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69석으로 최대 정당이 되고 이어 국민의당 135석, 더불어민주당 129석, 정의당 36석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독일식 선거제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인지에 대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 의석을 보정하는 균형 의석은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해부터
아동 양육비가 인상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가족 정책 분야 주요 내용을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아동 양육비가 자녀 한 명당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새해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시간도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아이돌봄이가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아이돌봄이 수를 3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할 경우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등 특정 업종은 인턴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경력 단절 예방을 돕는 지원센터가 3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도 확대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최근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이 드러난 BMW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남양주에서는 과속을 하던 차량이 터널 입구에 부딪히면서 불이 나 20대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류충섭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안요금소 부근. 주행 중 이상을 감지한 운전자가 갓길에 세운 직후 불이 나 차량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승용차는 2013년식 BMW 520D 모델로 리콜 대상입니다. 불이 주변 골프장에 옮겨 붙으면서 50m가량이 탔으며 도로는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 남양주 팔당 1터널 진입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 오른쪽 난간과 충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터널 위 언덕 방향으로 올라간 차량은 모두 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6살 A씨가 크게 다쳤고 같이 탔던 20대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망우동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잡목과 잔디 등 16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어제 저녁 천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2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정전으로 2,100여 가구 주민들이 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승강기만 운행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태국에 있는 골프장에서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즐기던 한국인 남성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골프장은 골프 코스 한가운데로 강이 흐르는 지형이었는데 홀과 홀 사이를 오갈 때 바지선을 이용하도록 돼 있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도 방콕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북부 피사눌룩의 한 골프장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즐기던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76살 하모 씨와 68살 성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골프장은 홀과 홀 사이에 강이 있어서 골퍼들이 다른 홀로 이동할 때는 바지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실종된 하 씨와 성 씨가 각각 전동카트를 타고 바지선에 오르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전동카트가 앞에 있던 전동카트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두 번째 카트가 좀 앞으로 속력을 내서 부딪히는 바람에 앞에 카트에 있는 남녀분이 빠졌고 이로 인해 일행 가운데 3명이 물에 빠졌지만 1명만 구조됐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앞에 남녀가 물에 빠졌을 때 뒤에 남자분이 운전을 하셨대요. 예. 그분이 이제
걸려 있는 상태에서 구하러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현재 전문 잠수요원 30여 명을 포함한 15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이 흙탕물인데다 강폭이 200m나 되고 최대 수심도 15m나 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골프장은 한국인이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주요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에 수사관 34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와 자료 파일 등을 수색해 보일러 설치 당시 기록과 점검 일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펜션 건물주와 운영자, 시공자 등을 불러서 부실 시공과 점검, 관리 소홀 등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며칠째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미플루와 사고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일단 복용에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에 걸렸을 때 이렇게 먹게 되는 약인데 이 타미플루가 어떤 약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미플루는 현재 독감 치료제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감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 이를 차단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독감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이제 드는 약. 보통 감기를 하면 세균성이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는데 바이러스인 독감에 의한 경우에 이 약을 이제 처방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자, 이번 사건을 지켜보게 되면 유가족들의 주장은요. 타미플루를 먹고 나서 환각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죠.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은요, 메스꺼움이라든가 구토, 설사, 두통, 숙면 방해 등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드물게는 피부 발진이라든가 가려움, 그리고 혀, 목이라든가 얼굴 등이 이렇게 붓는 증상, 일종의 알러지 증상인데요. 네.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서 현기증이라든가 아니면 호흡곤란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증상들 이외에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기분 변화라든가 불안 또는 정신적인 혼란 아니면 창난 증상, 행동장애, 발작, 심각한 경우에는 발작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타미플루의 부작용이다. 정말 이렇게 연관성이 좀 증명이 됐는지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는 향후 추후에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독감 증상 자체도 약간 정신적인 환각 증상을 좀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온에 의한 어떤 환각 증상인지 아니면 약물에 의한 환각 증상인지 이거는 추후에 보다 이제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고온에 의해서 이제 뇌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이 타미플루 때문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이건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감기하고 독감은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가 고열입니다. 그래서 38도 이상 심한 경우에는 40도 이상의 고열을 나타내는 게 독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미플루 자체가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거에 의해서 원인이 된 건지는 좀 추후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보다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통계적으로 아마 증명된 부분일 텐데, 자, 이제 궁금한 것은 타미플루가 어떤 약이고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이에게 타미플루를 먹여야 될지 걱정이 될 텐데 사실 고열이 나면 증상 치료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타미플루 안 먹이고요. 근데 이게 이
그 독감에 의한 고열 증상이 그 해열제를 먹는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열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으니까 그 고열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체인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주는 게 가장 최상이고요. 네. 요거를 제때 처리를 안 하면 이제 중증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들한테 주로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처럼 이제 보호자가 좀 면밀하게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처방을 확실히 받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이라는 것을 확실히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 때나 이 타미플루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타미플루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요.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독감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지만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빈도를 따져보면 좀 굉장히 낮습니다. 빈도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타미플루, 그러니까 고열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독감 증상이 있을 때는 이 독감 증상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복용 시에 면밀하게 어떤 관찰을 하면서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약은 사실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처를 꼭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혼자 재우지 말고 베란다 문은 꼭 잠그시고요.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인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노인인 경우에 이제 만성질환이 보통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타미플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장기 같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신장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이 대사물질을 잘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복용 용량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가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용량을 복용을 하도록 이제 지침을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타미플루 자체가 간에 어떤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에 어떤 기본적으로 간이 문제가 있는 간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상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복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약이랑 같이 먹는 것은 괜찮은가요? 해열진통제 이런 것과 같이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 약인가요?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열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 타미플루는 처방을 받기 때문에 타미플루와 함께 다른 증상의 대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들을 같이 처방을 받습니다.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 해열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밤에 긴급하게 고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인 해열제를 복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전문의하고 사전에 상담을 해서 밤에 갑자기 열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듣고선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소비자 또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체크하시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시면서 복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과 교수와 함께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크게 춥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강력한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새해 초까지 이어지겠고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 이브에는 반짝 추웠지만 성탄절에는 오히려 추위가 주춤했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비교적 온화한 성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한기가 당분간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또한 27일부터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올겨울 최저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을 고비로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새해 초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세밑 한파와 함께 해상에는 눈구름이 만들어지며 일요일까지 해안가와 섬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눈구름이 약화하며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손 씨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고 사고를 지켜본 택시기사 등이 달아난 손 씨를 150m 정도 쫓아가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면서 손 씨는 이미 지난달 11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국은 또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감반 민간인 사찰 논란부터 유치원법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